한양의 대감댁 행랑채에서 비천한 여종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구포댁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롭지 않구나. 구포댁은 등골이 서늘해져 얼른 아이를 어미의 품에 넘겼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가르쳐주는 이 없어도 스스로 그를 깨우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두려워하며 멀리했습니다. 대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던 어느 한겨울밤, 대감은 아이와 어미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형장으로 끌려가던 대감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천한 종의 아들로 태어나 권세가를 무릎 꿇리고 조선의 운명을 바꾼 천재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야담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 조상언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고 벼슬도 높았으나 탐욕이 끝을 모르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집 행랑채에서 여종 박덕이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싼파인 구포댁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한 것입니다. 구포댁은 흠칫 놀랐습니다. 갓난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롭지가 않구나. 구포댁은 까닭 모를 오싹함에 얼른 아이를 박덕이의 품에 안겨주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박덕이는 난산으로 인해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천한종의 신분으로 몸조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산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박덕이는 다시 고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의 아비인 이달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휘운. 해처럼 밝게 빛나고 소나무처럼 꺾이지 말라는 간절한 뜻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휘운이 돌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 이달새는 돌림병에 걸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덕이는 홀로 아이를 키워내야 했습니다. 몸은 성치 않았으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박덕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욱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휘운이 어머니를 올려다볼 때면 박덕이는 언제나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 조상언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마당을 내려다보던 조상언의 눈에 박덕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종의 신분치고는 너무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홀로 지내는 처지임을 알기에 조상언의 음험한 시선은 매일같이 박덕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상언의 눈길을 눈치챈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조상언의 딸 조채린이었습니다. 15살이 된 조채린은 어느 날 몸종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 계집의 꼴이 보기 싫구나. 요즘 아버지께서 저 계집을 자꾸 훔쳐보시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 공연히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 여종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덕이는 자신을 노리는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과 아들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것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휘운이 4살이 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휘운은 장작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무이 장작이 달라요. 박덕이가 장작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게냐? 저 굵은 것이 어제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 갈라진 것은 아예 없던 거예요. 박덕이가 자세히 살피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어젯밤 머슴 하나가
장작을 가져가면서 자리를 옮겨 놓았던 것이지요.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장작 더미의 배치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박덕이는 내심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휘우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을 예리하게 보았습니다. 곡식자루에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아챘고 물동이에 미세한 금이가 있으면 소리만으로 알아맞혔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으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홀로 보았습니다. 이휘운이 6살 되던 해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박덕이가 휘운을 데리고 장에 갔다가 휘운이 상인 허팔봉의 저울 속임수를 단번에 잡아냈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아이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종년 자식이 눈만 밝아서 어디에 쓰겠냐.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림칙해 했습니다. 그 무렵 이휘우는 마을 서당 담장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엿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최유학을 비롯한 양반집 아이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종놈이 글 냄새를 맡는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휘우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으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휘우는 그 종이를 펴고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서당 밖에서 몰래 들었던 소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눈앞에 글자와 맞춰본 것이었습니다. 야, 저놈 봐라. 한 번 들은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아이들이 달려들어 종이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휘운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찼습니다. 종놈 주제에 글을 읽다니 내 분수를 알아야지. 휘운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찢긴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무릎 위에 맞추었습니다. 발에 밟히고 차이면서도 울지 않고 그저 종이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슬슬 무서워졌습니다. 뭐야 저놈. 이상해. 아이들이 도망갔습니다. 박덕이가 달려와 휘운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가 허리를 굽히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휘운이 챙긴 찢어진 종이는 몰래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박덕이는 휘운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휘운아, 내 눈은 남들과 다르단다. 뭐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 그건 하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말이다. 박덕이가 휘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이는 걸 다 말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거든. 무서워지면 결국 미워하게 된단다. 휘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좋은 것을 알려주는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휘운이 6살 되던 해 겨울 조상헌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조상헌은 탐욕스럽기로 한양 땅에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다. 뇌물을 긁어모아 곳간을 채우고 권세를 휘둘러 남의 살림을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자의 생신 연회였으니 아첨꾼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 마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박덕이는 그 북새통 속에서 술상을 차려내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강월선이 일부러 그녀를 지목해 불러낸 탓이었다. 박덕이는 몸조차 가누기 힘들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으나 주인의 지엄한 명을 거역할 방도는 없었다. 이휘우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루 끝에 몸을 숨긴 채 안절부절 못하며 기웃거렸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 조상헌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루 끝에서 상을 갈무리하던 박덕이에게 다가갔다. 술기운이 올라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상헌이 박덕이의 가냘픈 손목을 덥석 움켜쥐었다. 오늘 밤 내 방으로 들거라. 박덕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목을 빼내려 발버둥 쳤으나 조상헌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휘운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린 이휘운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나쁜 일이 닥치고 있음을 감지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아이는 쏜살같이 달려가 조상언의 손에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우리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요란하던 풍악과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조상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천한 하인의 어린 자식에게 손을 뜯긴 셈이었다. 이 고얀 놈이 조상언이 이휘운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휘운은 마루 바닥을 뒹굴며 나동그라졌다. 박덕이는 혼비백산하여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아이가 철이 없어 저지른 일이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언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그들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자리로 돌아갔다. 연회가 끝날 때까지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안채에서 조채린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오늘 그 종년과 자식놈 때문에 체면을 많이 구기셨지요. 조상언은 묵묵부답이었다. 조채린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저 아이가 있어 그 어미가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이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진작에 고개를 숙였을 것을요. 조상언의 눈동자가 서서히 움직였다. 둘 다 내보내시지요. 가문의 위신에 먹칠하는 것들을 더 두고 보실 겁니까? 조상언은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조상언은 즉시 곽범치를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한편 행랑채에서 박덕이는 연신 기침을 토하며 이휘운을 꼭 껴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며드는 불안감에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때 강월선이 박덕이를 급히 불렀다. 대감마님께서 찾으신다. 당장 사랑채로 가보거라. 박덕이가 겁에 질린 채 행랑채를 나서자 건장한 하인 둘이 길목을 막아섰다. 그들은 박덕이를 거칠게 사랑채 뒤편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조상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팔뚝만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욕보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조상언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박덕이는 차디찬 바닥에 엎드렸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조상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놈 자식이 귀한 손님들 앞에서 내 손을 물어뜯었단 말이다. 그 광경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켜봤는지 네가 아느냐. 박덕이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마님 아직 철이 없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모두 어미인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끄럽다. 조상언의 외침과 함께 몽둥이가 매섭게 내려앉았다. 박덕이는 이를 악물었다. 2대, 3대, 4대가 이어졌다. 혹여나 이휘운이 소리를 듣고 달려올까봐 그녀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속으로 삼켰다. 5대, 6대를 넘어서자 저고리가 갈기갈기 찢기고 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조상언은 그제야 매질을 멈추고 박덕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쯤에서 끝내줄 수도 있다. 박덕이가 고개를 들었다. 조상언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다.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너라. 그리하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마. 박덕이는 입을 떼지 못했다. 어차피 천한 종년 아니냐.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단 말이냐. 박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조상언의 손길을 피했다. 조상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끝까지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대감마님, 저는 비록 천하나 죽은 남편에게 절개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절개라니 종년 따위에게 무슨 절개가 있단 말이냐. 조상언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좋다. 그 절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꾸나. 다시금 매질이 시작되었고 박덕이의 등은 이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박덕이는 끝까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조상원은 진저리가 난다는 듯 몽둥이를 내던지며 뱉었다. 고집이 참으로 고약하구나.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자식놈을 데리고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눈에 띈다면 도망친 노비로 관가에 넘겨버릴 것이다. 박덕이가 절망적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대감마님, 지금은 엄동설아니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추위에 어디로 간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내 알바 아니다. 조상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박덕이는 피로 물든 등을 겨우 추스르며 행랑채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이휘운을 흔들어 깨웠다. 휘운아, 일어나거라.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이휘운은 어머니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등에서 피가 나요.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이제 멀리 떠나야 한단다. 어서 채비를 하거라. 박덕이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겼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마른 떡 조금이 가진 것의 전부였다. 그녀는 이휘운에게 헌옷을 겹겹이 입히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한겨울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웠다. 대문 앞에서 박덕이는 걸음을 멈추고 집을 돌아보았다. 평생을 종노릇하며 뼈를 묻을 줄 알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었다. 박덕이는 이휘운의 손을 꼭 쥐었다. 가자. 두 사람은 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텅 비어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 깊은 겨울밤의 길을 나서니는 아무도 없었다. 박덕이는 이휘운을 이끌고 묵묵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으나 그저 조상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박덕이는 빈각의 처마 밑에 이휘운을 앉히고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박덕이는 자신의 몸으로 매서운 바람을 막아내며 이휘운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이휘운의 가냘픈 목소리에 박덕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날이 밝으면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게다. 박덕이는 아들을 꼭 껴안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자꾸만 터져 나오려는 기침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날이 밝자 성문이 열렸습니다. 박덕이는 이휘운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모자는 북쪽 산등성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넘으면 다른 고을이 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박덕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허약한 몸에 전날 입은 모진 매질과 밤새 맞은 찬바람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휘운이 걱정스럽게 묻자 박덕이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어서 가자. 박덕이는 보퉁이에서 마른 떡을 꺼내 이휘운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도 드셔요. 나는 배고프지 않으니 너나 많이 먹거라. 산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덕이의 발걸음은 점점 더뎌졌습니다. 길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 박덕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 밑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휘운이 어머니를 부축하려 애썼지만 박덕이의 이마는 이미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잠깐만 쉬자꾸나. 딱 잠깐만. 박덕이가 바위에 기대앉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휘운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박덕이가 이휘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에 붉은 노을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작 6살인 어린 것이 이틀이나 굶으면서도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따라온 것이 대견하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박덕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휘훈아, 내 아들아, 내 말 잘 듣거라. 박덕이가 떨리는 손을 들어 이휘훈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눈은 하늘이 주신 것이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지. 그 눈으로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써야 한다. 알겠느냐? 이휘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박덕이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상원 대감을 원망하지 마라. 이휘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망은 독이란다. 내 마음을 썩게 만들지. 원망에 사로잡히면 눈이 흐려지고 흐려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박덕이의 손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살아라. 부디 살아남아야 한다. 약속해라. 어머니 제발 말씀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가요. 휘훈아, 약속해라. 박덕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덕이는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휘훈이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휘훈은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밤이 깊어 이슬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먼동이 틀 때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듯 내지르던 비명은 날이 밝아오자 비로소 잦아들었습니다. 이휘훈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손으로 주변의 돌들을 하나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돌무덤을 쌓으려는 것이었지요. 거친 돌덩이에 손바닥이 갈려 피가 배어 나왔으나 이휘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에야 제법 모양을 갖춘 돌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휘훈은 박덕이의 치맛자락 끝을 한 조각 떼어내어 무덤에서 가장 큰 돌 아래에 소중히 눌러놓았습니다. 어무이나 살 거야. 살아서 꼭 어무이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이휘훈은 돌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허기와 밤샘, 그리고 고된 노동을 어린 몸이 감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이휘훈은 간신히 몇 발자국을 내딛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낙엽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이휘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에는 약초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 뒤편에 놓인 작은 돌무덤과 아이의 엉망이 된 손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한 손바닥에는 어머니의 치맛자락 조각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제 손으로 어미를 묻었구나. 노인은 조심스럽게 이휘훈을 안아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내의원에서 어이를 지냈으나 지금은 산속에 은거 중인 백군제였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내려오던 길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백군제는 아이를 품에 안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휘훈은 깊은 잠 속에서도 치맛자락 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휘훈이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 아래 흙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는 진한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려 했으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곁에는 산에서 자신을 구해준 백군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의 한쪽 면은 수많은 약재 서랍이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누렇게 빛바랜 서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손 안의 감각에 이휘훈은 황급히 손을 폈습니다. 박덕이의 치맛자락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백군제는 아이의 슬픔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이휘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시며 이곳은 어디입니까? 내 집이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나의 집이지. 노인은 자신을 백군제라 소개했습니다.
과거 내의원에서 어의로 봉직했으나 권세가들의 모략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누명은 벗었으나 궁궐 내부의 비열한 암투와 권력 싸움에 신물이나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그는 홀로 약초를 캐고 가끔 마을로 내려가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군제의 사연을 듣던 이휘우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 역시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와 처지가 다르지 않구나. 며칠이 지나 이휘운의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백군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곳이 있느냐? 이휘운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의지할 친척도 돌아갈 집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군제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도록 해라. 대신 빈둥거리며 거저 얻어먹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 마땅히 일을 해야 할 게다. 그날 이후로 이휘운의 새로운 인생이 막을 올렸습니다. 백군제는 이휘운에게 곧바로 그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시킨 일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가져온 약재를 손질하는 자빌들이었습니다. 고작 6살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무척이나 고된 노동이었지만 이휘우는 입 밖으로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진 고초보다는 훨씬 견딜 만한 생활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거두어준 노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백군제가 이휘운을 불렀습니다. 방 안의 상위에는 바싹 말린 풀뿌리 2종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무척이나 닮아 보였습니다. 백군제가 물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겠느냐? 이휘우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고 뿌리들을 관찰했습니다. 미세하게 색깔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노르스름한 기운이 돌았고 다른 하나는 희끗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휘운이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들이켜자 냄새 또한 달랐습니다. 하나는 달콤한 향이 났고 하나는 쓴맛이 느껴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냄새도 다릅니다. 그 말에 백군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당귀라고 하고 저것은 천궁이라고 부른다. 모양은 흡사할지 몰라도 그 쓰임은 판이하게 다르지. 만약 잘못 쓰기라도 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법이다. 이휘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군제가 준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눈만 밝아서는 안 된다. 코도 밝아야 하고 혀와 손끝의 감각까지 모두 예리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는 그것들을 가르쳐주마. 백군제는 매일 이휘운에게 약재를 구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 2개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5개, 그리고 10개로 가짓수를 늘려갔습니다. 이휘우는 한 번 배운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그 약재가 어느 곳에서 자란 것인지 알아맞혔고 만져만 보아도 언제 채취했는지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백군제는 내심 아이의 천재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토록 영특한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까닭이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지나고 이휘운이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백군제는 단순한 약재 구별법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초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군제가 2가지 풀을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둘 다 잎이 넓고 줄기가 고다 얼핏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하나는 귀한 약초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해치는 독초다. 너는 어느 쪽이 독초라고 생각하느냐? 이휘우는 유심히 눈으로 살피고 냄새를 맡으며 손으로 정성껏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잎의 끝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둥그스름한데 저것은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줄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끄러운 반면 저것은 잔털이 살짝 돋아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독초인 것이냐?
이휘훈이 입끝이 뾰족한 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합니다. 도저히 약초에서 날 법한 냄새가 아닙니다. 백군제는 흡족한 듯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이것은 밥꽃이라는 것이다. 뿌리에 독이 서려 있어 조금만 섭취해도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지. 그런데 옆에 있는 투구꽃과 모양새가 매우 비슷해서 사람들이 자주 목숨을 잃고는 한다. 백군제는 이휘훈의 어깨를 대견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잘했다. 내 예리한 눈과 코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휘훈은 그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감각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구나. 일찍이 어머니 박덕이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그 유언의 참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휘훈의 마음 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어머니 박덕이가 피 묻은 등을 보이며 하얀 눈밭 속으로 멀어져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이휘훈이 뒤에서 목 놓아 불러보아도 어머니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조상언의 서늘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이휘훈은 이를 갈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이휘훈이 마당에서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끼날을 내리칠 때마다 조상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아 이를 지켜보던 백군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멈추거라. 이휘훈이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장작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패는 것은 장작이 아닙니다. 이휘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군제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냐? 이휘훈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휘훈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말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는데. 백군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휘훈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방금 도끼를 휘두르느라 터진 물집에서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휘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눈이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흐려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백군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말씀이 옳다. 복수심은 독과 같은 것이다. 약과 독은 같은 풀에서 나오지. 쓰기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흐려져 약과 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휘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자는 평생 벌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악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다만 내가 내 귀한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백군제가 이휘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한 것은 네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살아남아 네 눈을 이로운 곳에 쓰는 것이다. 이휘훈은 그날 밤 무덤가에서 가져온 치맛자락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휘훈은 그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휘훈은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산속으로 들어온 아이가 번듯한 장정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백군제 밑에서 의수를 익힌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휘훈은 약재만 보고도 그 산지와 채취 시기를 단번에 알았고 맥만 짚어도 오장육부 어디가 상했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은 물론이고 가르쳐 주지 않은 이치까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백군제는 속으로 이 아이가 이미 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군제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이휘훈이 스승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장터 근처에 작은 초가를 얻어 약방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약값도 형편껏 받았지만 용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을 아전의 하인이 이휘운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님의 어머니께서 기침병으로 위중하십니다. 여러 의원이 손을 뗐는데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휘운은 곧장 아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파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서자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방 안은 습기로 가득해 축축하고 어두웠으며 구석구석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휘운은 노파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은 뒤 방 안 풍경을 찬찬히 살폈다. 맥을 보니 폐가 상한 것이 분명했으나 단순한 약재 처방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 방 자체가 병의 근원이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고 습기가 차오르니 아무리 좋은 약을 쓴들 이 자리에 누워있는 한 병세는 나아지지 않을 터였다. 이휘운이 아전에게 방책을 일렀다. 문을 뜯어 바람기를 내고 눅눅해진 이부자리는 마당에서 볕에 말리며 방바닥에는 불을 지펴 습기를 완전히 빼내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슴에 맺힌 묵은 담을 사기는 탕약을 처방했다. 열흘이 지나자 노파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전은 크게 기뻐하며 이휘운의 이름을 사방에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의 포목상이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와 도움을 청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뒤 열이 내리지 않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휘운이 서둘러 따라가 보니 산모의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미 다른 의원이 처방한 보약을 다려 먹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휘운이 산모의 맥을 짚어보니 산후에 어혈이 뭉쳐있는 상태였다. 이럴 때 보약을 먼저 쓰면 어혈이 더 단단히 굳어 병을 키우게 된다. 치료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다. 이휘운은 즉시 기존의 약을 끊게 하고 어혈을 풀어내는 탕약을 지어 올렸다. 사흘 뒤 열이 내렸고 닷새가 지나자 산모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 포목상은 감격하여 은전 꾸러미를 내밀었으나 이휘운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건장한 장정들과 관을 옮길 수 있는 들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길 아래까지 이용할 손수레가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에 드는 비용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포목상은 잠시 이휘운의 얼굴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날 이휘운은 2명의 장정과 함께 북쪽 산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탄한 길까지는 빈관과 연장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갔으나 험준한 산길이 시작되자 모두가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 그곳은 15년 전 어머니 박덕이를 묻었던 자리였다. 흐릿해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니 돌무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덮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눌러두었던 커다란 돌덩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이휘운은 그 앞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백군제 역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끝내 제자의 뒤를 따라 산등성이에 올라섰다. 비록 늙고 쇠약해져 걸음은 더뎠으나 이 길만큼은 제자와 함께 가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휘운은 장정들의 손을 빌려 조심스럽게 무덤을 열었다. 세월 속에 사가버린 어머니 박덕이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세관에 모셨다. 이어볕이 잘 들고 물길이 순한 낮은 구릉지에 새 자리를 잡았다. 장정 두리관을 메어 옮기는 동안 이휘운은 그 곁을 바짝 지키며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새 봉분을 쌓고 반듯한 돌을 골라 다듬어 묘 앞에 세웠다. 이휘운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이 긴 세월을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계시게 했으니 자식의 죄가 참으로 큽니다. 이제야 양지 바른 곳에 모셨사오니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곁을 지키던 백군제 앞에서 이휘운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나직이 읊조렸.
어머니께서 제게 살아남으라 하셨지요. 그리고 그 목숨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 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 오니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구제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휘운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마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인근 군현에 이르기까지 깊은 산중에 젊은 의원이 기거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손을 놓은 고질병도 씻은 듯이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진맥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내고 형편이 어려운 백성에게는 약값조차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다. 하지만 이휘우는 아무나 치료하지 않았다. 병의 근원이 탐욕에 있는 자는 매정하게 돌려보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재배를 불린 자들 역시 문전박대했다. 하루는 비단옷을 휘감은 양반이 이휘운을 찾아왔다. 고을에서 횡포를 부리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다. 내 몸에 탈이 났으니 어서 고쳐내라며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의 얼굴을 이휘운이 가만히 살폈다. 술과 기름진 음식에 찌든 안색에는 게으름과 탐욕이 살이 되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훤히 보였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독한 욕심입니다. 약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양반이 버럭 화를 내며 날뛰었으나 이휘우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양반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돌아갔다. 반면 병든 노모를 등에 업고 찾아온 가난한 농부에게는 이휘운이 먼저 달려나가 맞이했다. 밤을 지새우며 정성으로 간호하고 약값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 젊은 의원은 예사 사람이 아니라며 그 눈빛부터가 남다르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가 산을 찾아왔다. 내관에 복색을 한 그 사내는 궁에서 온 사람이었다. 과거 백군제가 어이로 있을 때 함께 소임을 다했던 궁중 상선 내관 최상근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소 하고 백군제가 묻자 최상근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세자 저하의 병환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의원에서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으나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병세가 어떠하기에 그러오 백군제가 다시 묻자 최상근이 답했다.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곧불인 줄 알았는데 약을 쓸수록 병이 깊어집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악화되고 다시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고꾸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백군제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혹시 그것이 아니냐며 말을 아끼자 최상근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역시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백군제 어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백군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제 노쇠하여 먼 길을 떠날 기력이 없소. 대신 내 제자를 보내리다. 백군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쉼표와 봉서가 들어 있었다. 백군제는 봉서에 정성껏 글을 적어 내려갔다. 이휘우는 내 밑에서 의술과 진맥을 익힌 제자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 글을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봉서 끝에 인장을 찍은 백군제는 그것을 쉼표와 함께 이휘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구중궁궐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쉼표와 봉서가 곧 너의 자격이 될 것이다. 이휘운은 쉼표와 봉서를 소중히 품 안에 갈무리하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다. 백군제는 제자를 일으켜 세우며 이휘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구나. 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이휘운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조상언의 잔상이 가득했다. 15년 전 자애로웠던 어머니 박덕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자였다. 백군제가 이휘운의 어깨를 묵직하게 짚었다. 한양 땅을 밟으면 해묵은 기억들이 너를 괴롭힐 게다. 내 원수 또한 그곳에 있을 터이니. 이휘운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스승은 이미 제자의 가슴 속 응어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휘훈이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살리는 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살려라. 너는 복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어미의 유지고 또한 나의 가르침이다. 이휘훈은 스승의 당부를 뒤로하고 최상근을 따라 산길을 내려왔다. 최상근이 미리 채비해 둔 말, 두 필 덕분에 두 사람은 이틀 만에 한양도성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휘훈은 태어나 처음으로 말 안장에 올라탔다. 엉덩이가 짓물리고 허벅지가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넓게 트였고 왕래하는 백성들의 수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15년 만에 마주하는 넓은 세상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성문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이휘훈의 안색이 싸늘하게 식었다. 15년 전에 그날도 그랬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이 성문을 빠져나갔었다. 당시 박덕이의 등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는 고통을 참으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성문을 지나 한양의 저작거리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앞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란이 들려왔다. 길을 가던 이들이 좌우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위세 높은 행차가 다가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상근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려하게 치장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다가왔다. 가마 앞뒤로는 하인들이 줄을 이었고 칼을 찬 사내들이 삼엄하게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다. 권세 높은 집안의 행차임이 틀림없었다. 가마가 곁을 지날 무렵 말 위에 앉아있던 이휘훈이 가마를 내려다 보았다. 마침 가마의 발이 살짝 거쳐 있었고 그 틈으로 안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휘훈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얼굴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수염은 하얗게 샜으나 형형한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잔칫날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던 그 눈, 오늘 밤 내 방으로 들라며 비열하게 웃던 그 입, 그리고 어머니의 등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 잔인한 손, 바로 조상원이었다. 이휘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말에서 뛰어내려 저자의 목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15년 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저자가 바로 이휘훈의 목소리가 억눌린 듯 떨려 나왔다. 곁에 있던 최상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 아는 사람입니까? 이휘훈은 대답 대신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손톱이 밝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행차는 유유히 그들 곁을 지나쳐갔다. 조상원은 길가에 서 있는 이휘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알아볼 리가 만무했다. 15년 전에 가녀린 6살 아이가 이제는 늠름한 풍채를 지닌 21살의 청년으로 변해 있었으니까. 가마가 저 멀리 멀어질 때까지 이휘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최상근이 먼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조상원 대감이네. 이조 판서를 지낸 권세가로 지금도 조정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더군. 이휘훈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조상원 대감을 아느냐는 물음에 이휘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저 성함이 귀에 익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상근이 설명을 이어갔. 조상원 대감의 딸이 바로 조채린이라네. 주상 전하의 후궁이지. 그녀가 이연대군을 낳았는데 만약 세자 저하께서 명을 다하시면 그 아들이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네. 이휘훈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그놈의 딸이 후궁이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세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자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휘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곧
어머니 박덕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눈을 흐리게 만드는 법이다. 이휘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시 눈을 뜬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가시지요라고 이휘운이 말하자 최상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색이 좋지 않다며 살폈다. 이휘운은 괜찮으니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달려 궁으로 향했다. 궁궐이 가까워지자 최상근이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궁 안에서는 입을 무겁게 놀려야 하네. 벽에도 귀가 있고 기둥에도 눈이 있는 법이지. 세자 저하의 쾌유를 바라지 않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하네. 이휘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짐작하고 있는 바였다. 궐문에 다다르자 금군들이 길을 막아섰다. 최상근이 패를 꺼내 보이자 금군들은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어주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이휘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압박감을 느꼈다. 높게 솟은 담장과 기와를 얹은 전각들, 그리고 정연하게 깔린 돌길은 산속 초막에서 15년을 살아온 이휘운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최상근은 이휘운을 내원으로 안내했다. 내의원의 수장인 도제조가 이휘운을 맞이했다. 도제조는 백군제 선생의 제자라 하여 기대했으나 아직 관례도 치르지 않은 듯한 어린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자 저하를 돌볼 실력이 과연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휘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의원의 실력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상근이 나서서 백군제 어른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며 이휘운을 두둔했다. 도제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세자 저하의 증상부터 살피라고 일렀다. 이휘우는 보고된 증상을 면밀히 검토했다. 초기에는 단순한 곧불 같았으나 약을 처방하면 잠시 호전되었다가 이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휘운이 물었다. 세자 저하께 올리는 약과 차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제조는 내의원에서 약재를 짓고 수라간에서 다려 세자 처소의 궁녀가 직접 올린다고 답했다. 그 궁녀가 누구냐는 물음에 매화라는 이름의 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자 저하를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도제조는 외부인이 함부로 세자를 뵐 수 없다며 거절했으나 최상근이 주상전하께 직접 여쭈어 보겠다고 나섰다. 다음 날 임금의 허락이 내려왔다. 백군제의 제자라면 한번 믿어보겠으니 세자를 보게 하라는 명이었다. 이휘우는 최상근을 뒤따라 세자의 처소로 향했다. 처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궁녀 한 명과 마주쳤다. 궁녀는 이휘운을 보자마자 몸을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에 든 약사발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이휘우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 저 궁녀는 어찌하여 나를 보고 저토록 놀라는 것인가? 최상근이 옆에서 나직하게 일러주었다. 저 아이가 아주 매섭네. 이휘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처소 안으로 들어섰다. 원수인 조상원은 궁 밖에 있었으나 그자의 검은 손길은 이미 궁궐 안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이휘우는 직감했다. 세자를 살려내는 것만이 그 독한 손길을 잘라낼 유일한 길임을 말이다. 처소 안은 정막이 감돌았다. 은은한 향내가 공중에 머물렀고 병풍 뒤편으로는 세자의 잠자리가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다. 세자 이강은 이제 겨우 22의 청년이었으나 병색이 깊어 무척이나 초췌해 보였다. 광대뼈는 앙상하게 솟아 있었고 눈가는 푹 꺼져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이휘우는 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엎드렸다. 소인 이소리라 하옵니다. 백군제 어른의 제자로서 저하를 뵙고자 왔사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맥을 짚어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세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손목을 내밀었다. 이휘운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손목을 잡았다. 맥동이 기이했다. 겉으로는 기력이 다한 사람의 허한 맥처럼 느껴졌으나 그 이면에는 무언가 걸리는 감각이 있었다. 분명 비어있는 듯한데 어딘가 꽉 막혀 소통되지 않는 형국이었다. 이휘우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력 저하로 인한 허증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몸 안에 쌓여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저하 혹시 혀를 보여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자가 입을 벌리자 혀 위로 누런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허증 환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었다. 이휘우는 의구심을 품고 방안을 찬찬히 살폈다. 탁자 위에 약사발과 찻잔이 놓여 있었다. 이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 쪽으로 다가갔다. 잔 안에는 맛이다. 남은 찬물이 조금 고여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한 대추향이 났으나 그 밑바닥에 아주 미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냄새였지만 이휘운의 예민한 감각은 그 정체를 즉각 포착했다. 그것은 밥꽃불이라 불리는 독초의 향이었다. 이휘운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세자에게 돌아왔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상세히 살펴본 후 내일 정식으로 처방을 올리겠사옵니다. 바로 그때 처소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내관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와 바닥에 엎드렸다. 주상 전환합시오. 임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휘우는 황급히 몸을 낮춰 엎드렸다. 임금은 세자의 곁으로 다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좀 어떠하냐? 세자가 대답했다. 아바마마, 오늘은 새로 온 의원이 저를 진맥하였사옵니다. 임금의 시선이 이휘운에게 머물렀다. 네가 진맥을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떠하더냐? 세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휘운은 머리를 조아린 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고칠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젊은 의원을 응시했다. 이휘운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곧고 맑았다. 좋다. 내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마. 기어이 세자를 살려내거라. 이휘운이 굳은 결의를 담아 대답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반드시 살려내겠사옵니다. 임금이 세자의 손을 애틋하게 어루만진 뒤 처소를 나섰습니다. 이휘운이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오자 최상근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가? 이휘운은 주변을 살피는 궁녀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보는 눈이 많아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상근은 이휘운을 데리고 인적이 끊긴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이휘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환우는 자연적인 병이 아니옵니다. 최상근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누군가 저하께 독을 쓰고 있습니다. 저하께서 드시는 찬물에 밥꽃불이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상근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확실한가? 제 코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밥꽃뿌리는 조금씩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서서히 기운이 빠지고 장부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상하게 됩니다. 지금 저하께서 보이시는 증상들이 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상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올리는 자가 범인이라는 뜻인가? 아까 처소 앞에서 보았던 궁녀의 이름이 매화라 하였습니까? 그렇네. 그 궁녀를 철저히 감시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하께 올리는 약과 차는 제가 직접 조제하겠습니다. 그때 처소 방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오만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휘운과 최상근은 길 옆으로 물러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여인이 이휘운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네가 백운제의 제자라는 그 의원이냐? 최상근이 이휘운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조채린 마마이시네. 조채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휘운의 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상원의 딸이자 세자가 승하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여인이었습니다. 이휘운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마. 조채리는 이휘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내 의원의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산꼴 의원이 고칠 수 있다니 참으로 가상하구나. 최선을 다할 따름이옵니다. 최선이라. 조채린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풍도 정도껏 쳐야지. 이휘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채린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경고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만약 네 놈의 손에서 저하의 병세가 조금이라도 더 나빠진다면 너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조채리는 이휘운을 한 번 더 쏘아본 뒤 위풍당당하게 지나쳐갔습니다. 이휘운은 멀어지는 조채린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최상근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부디 조심하게. 저분은 참으로 위험한 분일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조채린의 처소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박덕이를 시기하며 질투하던 어린 소녀는 이제 30살의 권세 높은 후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아비 조상원이 치밀하게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조상원은 일찍이 딸의 빼어난 미모를 눈여겨보고 궁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얻어 아들을 낳게 하면 외척으로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조채리는 20살에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22살에 이연대군을 낳았습니다. 조상원은 이제 외손자를 왕위에 올릴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자였습니다. 세자가 건재하는 한의원, 대군이 용상에 앉을 길은 영원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원이 딸에게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일렀다. 세자가 사라져야만 내 아들이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다. 조채리는 아비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 아비가 은밀히 보내준 약을 궁녀 매화의 손에 쥐어주며 당부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스며들게 하라. 그렇게 세자는 원인 모를 병증에 시달리며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신녀가 급히 달려와 보고를 올렸다. 마마 새로 들어온 의원이 세자 저하의 탕약과 차를 이제부터 자신이 직접 올리겠다고 선언했사옵니다. 조채린의 자수하던 손길이 멈추었다. 직접 올린다고 하더냐. 예, 마마. 다른 사람의 손은 절대 거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조채린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그렇게 되면 매화가 손을 쓸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마마, 그 의원놈이 처소 앞에서 매화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하옵니다. 조채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매화를 당장 불러들여라.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온 매화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새로운 의원이 너를 유심히 보았다지. 예, 마마. 잠시 눈길이 마주쳤사옵니다. 무언가 눈치를 챈 것 같으냐. 매화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확실히는 모르겠사오나 저를 꽤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사옵니다. 조채리는 매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잘 들어라. 당분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마. 네가 만약 입을 여는 날에는 네 목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고향에 있는 늙은 어미와 어린 동생들까지 모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매화의 얼굴이 극심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마. 매화가 물러가자 조체리는 다시 시녀를 불러들였다. 아버님께 전가를 보낼 것이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전달하거라. 다음 날 밤 한양, 북촌의 웅장한 기와집에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바로 조상원의 저택이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조상원은 딸이 보낸 비밀스러운 전가를 손에 쥐었다. 전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갈수록 차갑게 가라앉았다. 백군제의 제자 이휘운이 궁에 들어왔다. 그자가 세자의 약을 직접 챙기려 한다. 조상원은 서찰을 내려놓았다. 백군제라는 그 이름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과거 자신이 모함하여 옥에 가두었던 어이였다. 비록 죄가 없음이 밝혀져 풀려나긴 했으나 그 노인은 궁궐로 돌아오지 않고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데 그 백군제가 키워낸 제자 이휘운이 세자의 곁에 붙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다. 그 늙은이가 나를 향한 원망을 품고 제자를 보낸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우연일 리 있겠느냐. 조상원은 곧바로 자신의 신복인 곽범치를 불러들였다. 새로 들어온 의원놈을 손봐라. 협박을 해서 궁 밖으로 쫓아내든 아니면 다른 방도를 쓰든 알아서 처리하거라. 곽범칠이 명을 받들고 물러가자 조상원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산속에서 약초나 캐던 애송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려 하다니 조상원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조정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 30년을 버텨온 그였다. 눈에 가시 같던 어이를 옥에 가두고 정적들을 모함해 귀양 보내는 일쯤은 그에게 예사실이었다. 산골짜기 의원 하나 처리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 여겼다. 그러나 조상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조상원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 산골 의원 이휘운이 바로 15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여종 박덕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를 묻고 그 한을 품은 채 여기까지 당도했다는 것을 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휘우는 그날부터 세자의 탕약과 차를 오로지 홀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약재를 정성껏 선별하고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약을 달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달인 약을 손수세자의 처소로 올렸습니다. 감초와 녹두 그리고 생강을 써서 몸 안의 도끼를 풀어내었고 황기와 백출로 쇠약해진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세자의 손끝에 머물던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밤마다 괴롭히던 식은땀이 멎었습니다. 이래가 되던 날 세자는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몸이 참으로 가볍구나. 이런 기분은 참으로 오랜만이로다. 임금이 직접 처소를 찾아 아들의 밝아진 안색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이 모두 저 의원 덕이로다. 세자의 병세가 호전되자 조체린의 안색은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워두었던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체린은 급히 아버지 조상헌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세자가 낫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30년간 조정의 험난한 풍파를 헤치며 살아온 조상헌은 더욱 교활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남의 손을 빌려 뒤탈 없이 일을 처리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조상헌이 신복인 곽범치를 불렀습니다. 내원도 제조 김영감이 요즘 기분이 좋지 않다지. 곽범칠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산속 의원에게 밀려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상헌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내원의 은밀히 말을 흘리거라. 무슨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저 의원이 세자를 치료한다는 구실로 싫은 딴짓을 꾸미는 것 같다고 말이다. 약을 혼자 다리고 직접 올리는 행실이 무척이나 수상쩍다고 말이지. 곽범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옵니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도제조가 그 씨앗을 받아서 키우기만 하면 될 일이지. 조상헌이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두거라. 무슨 준비를 말씀하십니까? 저놈, 방에 비상한 봉지를 몰래 숨겨놓아라. 나중에 놈을 몰아붙일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곽범칠은 명대로 하겠다며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내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온 의원이 약을 혼자 다리고 올리는 것이 무언가 숨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휘운에게 밀려 불만이 가득했던 도제조 김영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고 그는 즉각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휘운이 내원에서 약을 다리고 있을 때 도제조가 내관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다리는 약을 검사해야겠다. 이휘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세자 저하의 옥체에 들어가는 약이다. 검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이휘운은 숨길 것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하십시오. 도제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방도 조사해 봐야겠다. 이휘운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제조는 이휘운의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헤치고 보따리를 풀어 헤치더니 이윽고 방구석에서 작은 종이 봉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휘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봉지였습니다. 도제조가 봉지를 열어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하얀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가루의 냄새를 맡은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비상이 아니냐. 이휘운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혀 모르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히 이놈이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획책하였구나. 이휘운은 거칠게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도제조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고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최상근이 앞장서며 반박했습니다. 전하 만약 이휘운이 저하를 해하려 했다면 어찌하여 저하의 병세를 이토록 호전시켰겠나이까. 지금 저하의 옥체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계십니다. 도제조가 이를 갈며 대꾸했습니다. 이는 필시 안심을 시켜 신뢰를 얻은 뒤에 나중에 더 큰 독을 쓰려던 간악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임금이 무거운 시선으로 이휘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변호할 말이 있느냐? 이휘운이 고개를 들고 임금의 눈을 당당히 마주 보았습니다. 전하 저 비상은 결코 제 물건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심어놓은 것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휘운이 답했습니다. 증거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진정 저하를 해치려 했다면 왜 정성을 다해 병을 다스렸겠나이까. 저하의 손떨림이 멎었고 밤마다 흘리시던 식은땀도 그쳤으며 이제는 술알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이다. 임금은 잠시 침묵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세자를 들라 명했습니다. 잠시 후 내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세자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임금이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세자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사옵니다. 저 의원이 온 뒤로 손의 떨림이 사라지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나이다. 임금이 도제조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세자가 이토록 나아지고 있다. 진정 독사를 꾀하는 자가 환자를 이처럼 정성껏 낫게 하겠느냐. 도제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허나 비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 증거가 부족하구나. 임금이 이휘운에게 엄중히 말했습니다. 우선 너를 풀어주겠다. 허나 내 결백을 온전히 증명하려면 세자를 반드시 완쾌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 목숨을 구하고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휘운은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이휘우는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원은 자신의 공작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도제조, 그 늙은이가 일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망쳐놓았군. 곁에 있던 곽범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조상원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곽범칠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궁으로 직접 드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조상원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놈이 대체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백운제의 제자라 하였느냐. 대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기에 이토록 성가시게 구는 것인지. 다음 날 조상원이 직접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이휘우는 내의원에서 묵묵히 약재들을 분류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휘운이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위엄있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수염과 당당한 풍채를 지닌 그 노인의 뒤로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이휘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어제 저작거리에서 스쳤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지난 15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상원이었습니다. 이휘운의 가슴이 미친 듯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노인의 목을 움켜쥐고 싶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이휘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한구석에서 어머니 박덕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눈앞이 흐려진다는 그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휘우는 꽉 쥐었던 손을 천천히 풀며 감정을 갈무리했다. 조상원이 이휘운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오만한 시선으로 이휘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내뀌었다. 내 놈이 백운제의 제자라는 의원이냐. 이휘운은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조상원은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산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자 저하의 옥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내의원 어이들이 건재하거늘 어찌 내 놈이 나서느냐는 추궁의 이휘우는 전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전하의 명이라며 조상원이 코웃음을 쳤다. 전하께서는 내 놈이 누구인지도 모르시지 않느냐.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놈을 어찌 믿겠느냐는 말에 이휘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휘운은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그저 세자 저하를 살리러 왔을 뿐이옵니다. 조상원은 이휘운의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살리러 왔다니 하며 조상원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내 몸을 돌렸다. 좋다. 어디 두고 보자꾸나. 조상원이 밖으로 나가자 이휘우는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으나 억지로 눌러 삼켰다. 아직은 진실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이휘우는 내의원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느껴지는 기척에 눈이 번쩍 떠졌다. 방 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 있었다. 이휘운이 몸을 급히 굴리자 거의 동시에 그림자가 그를 덮쳐왔다. 이휘운의 머리맡에 있던 약기들이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누구냐며 이휘운이 소리치자 그림자는 이휘운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이휘운은 팔을 들어 이를 막아냈고 날카로운 것이 스치며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이휘운은 전력을 다해 그림자의 배를 걷어찼다.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사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방 안에 독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림자는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곧 최상근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휘우는 손목의 상처는 괜찮다며
바닥에 깨진 병 조각을 집어들었다. 독한 냄새를 맡은 그는 이것이 비상임을 확인했다. 세자 저하의 약에 이것을 타려 했거나 아니면 자신을 없애려 한 것이 분명했다. 최상근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상원 쪽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자객을 보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다. 이휘우는 깨진 병 조각을 천에 싸서 품에 넣었다. 이제 증거를 모아야 했다. 먼저 매화부터 잡아야 했다. 이휘우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최상근이 매화를 은밀히 불러냈고 이휘우는 매화 앞에 섰다. 세자 저하께 올린 차에 무엇을 탔느냐는 물음에 매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댔으나 이휘우는 품에서 말린 풀뿌리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밭꽃뿌리다. 저하께 올린 차에서 이 냄새가 났다고 몰아붙이자 매화의 다리가 사정없이 후들거렸다. 말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이것은 명백한 영모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매화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여종의 입에서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조체린 마마이옵니다. 마마께서 시키셨사옵니다. 제 가족을 볼모로 잡고 계셔서 어쩔 수 없었나이다. 부디 죽여만 주시옵소서. 드디어 첫 번째 증거가 확보되었다. 매화가 입을 열자마자 최상근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주상 전하께 아뢰어 조체린의 처소를 수색해도 좋다는 어명이 떨어졌다. 금군이 조체린의 처소로 거칠게 들이닥쳤다. 조체린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전하의 명이다. 금군이 처소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뒤편 찬장 구석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휘운이 항아리를 열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밭꽃 뿌리입니다. 이휘운의 말에 조체린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증거가 잡힌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조체린이 자신은 모르는 물건이라며 끝까지 버티면 그만이었다. 배후에 있는 조상원 대감까지 확실히 엮어내려면 더 명확한 물증이 필요했다. 이휘운이 최상근에게 제안했다. 밭꽃 뿌리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원 대감 측에서 산 것이라면 분명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흘 뒤 최상근이 이휘운을 찾아왔다. 드디어 찾았네. 한양 남대문 밖 약재상 장부에 기록이 있었소. 석 달 전에 조상원 대감의 행수가 밭꽃 뿌리를 사갔더군. 행수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손을 써두었네. 포박되어 끌려온 행수 강월선이 고신 끝에 결국 자백했다. 대감 어른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약을 사서 마마께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까지 완벽하게 갖춰졌다. 매화의 자백과 조체린의 처소에서 나온 독 항아리, 약재상의 거래 장부와 행수 강월선의 자백까지 확보되었다. 최상근이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획책한 자들의 정체가 모두 밝혀졌나이다. 임금은 즉시 조체린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하지만 조상원 대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적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최상근의 치밀한 계책이었다. 어전으로 끌려온 조체린의 안색은 창백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버텼다. 아비인 조상원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 소첩은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임금은 대답 대신 준비된 증거들을 내밀었다. 독 항아리와 약재상 장부, 매화와 행수의 자백서가 차례로 놓이자 조체린의 얼굴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갔다. 임금이 조체린 앞으로 성큼 다가와 분노를 억누르며 일갈했다.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세자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조체린이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닥쳐라. 임금이 천둥처럼 소리쳤다. 이것은 엄연한 영모다. 삼족을 멸해도 모자랄 중죄란 말이다. 그제야 조체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는 없었다. 조체린이 울부짖었다.
소첩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버지이옵니다. 조상원 대감이 모든 일을 꾸몄나이다. 조채린이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찰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께서 소첩에게 보내신 서찰이옵니다. 임금이 서찰을 펼쳐 읽어내려갔다. 약을 보낸다. 세자의 기력에 좋은 것이니 차에 타서 올리도록 하라. 조상원의 친필이 분명하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조채리는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약초를 사서 저에게 보낸 것이옵니다. 소첩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녀는 제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당장 조상원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조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평소처럼 조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궐에서 잡혔다는 소식은 아직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상원을 압송하라. 조상원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어전에 끌려온 조상원은 딸 조채린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채린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조상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이 조상원의 앞으로 서찰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쓴 것이 맞느냐? 조상원이 서찰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딸에게 보냈던 서찰이 분명했습니다. 조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채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채린아, 내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조채린은 아버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두 꾸미신 일이 아니옵니까? 죄 없는 저와 제 아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상헌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살아남으려 한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임금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재상의 장부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내 집안의 강월선도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거기다 내 딸이 이 서찰까지 내놓았으니 더 할 말이 있느냐. 조상헌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임금은 분노가 서린 눈으로 조상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내 품에 들여보내고 내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조상헌은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닥쳐라.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도 서슬 펄했습니다. 30년을 조정에서 보냈으면 충신이 되어야 마땅하거늘 내 놈이 저지른 짓이 고작 이것이냐. 당장 의금부로 끌고 가서 죄상을 낱낱이 밝혀라.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금군들이 조상헌을 끌어갔고 조채린 역시 뒤따라 끌려갔습니다. 며칠 뒤 조상헌에게 차명이 내려졌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돌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조상헌은 길 한편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휘운이었습니다. 이휘운은 조상헌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대감께서는 15년 전 추운 겨울밤을 기억하십니까? 조상헌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대감의 사랑채에 박덕이라는 여종이 있었지요. 조상헌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대감께서 그 여종을 탐하려다 거절당하자 몽둥이질을 하고 한겨울밤에 내쫓으셨지요. 고작 6살 된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조상헌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네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대감 앞에 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쫓겨난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고 저는 6살 나이에 어머니의 시신을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조상헌은 허망한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복수를 하러 온 것이냐. 조상헌의 물음에 이휘우는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박덕이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재주를 쓰라고 말입니다. 소인은 단지 세자 저하를 살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휘운이 담담하게 조상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심으신 것을 이제 대감께서 직접 거두시는 것뿐입니다. 소인이 따로 손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배신을 가르치셨으니 결국 딸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언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형틀이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조상언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조체리는 폐서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채 대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조상언이 심었던 탐욕의 씨앗은 그렇게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휘우는 어머니 박덕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자가 죽었습니다. 소인은 어머니 말씀대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무덤가의 풀잎들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며 대답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임금은 이휘운에게 공을 치하하며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휘운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휘운은 미련 없이 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두막 앞에서는 스승 최만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성은 이휘운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맞구나. 끝까지 흐려지지 않았어.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스승님 덕분이고요. 최만성이 이휘운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되었다. 네 어미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게다. 이휘운은 다시 산속에서 백성들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먼 마을에 중한 병자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직접 찾아가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승 최만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휘우는 스승의 묘를 어머니 묘 곁에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외롭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휘운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휘운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종가로자 필선 후수 기본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뿌리부터 돌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상언은 탐욕의 씨앗을 심고 결국 파멸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딸마저 자기를 배신하게 만들었으니 그가 평생 심은 것은 권세가 아니라 배신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이휘우는 사람을 살리는 씨앗을 심고 구원이라는 고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품고 원망 대신 치료를, 복수 대신 구원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 저마다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씨앗을 심으실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반드시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의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하실 수 있도록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소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